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정 작업을 하고 있지만 분위기 좋았을 때도 켰으니까 분위기 안 좋을 때도 켜야죠. 또 안 키면 이제 댓글 달립니다. 도망갔다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웃는 게 별로 좋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웃을 마음이 안 드실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을 7천, 8천에 잡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 7천, 8천 할 때 저는 영상 안 켰습니다.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7천, 8천 할 때는 제가 일부러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왜 저도 막 이렇게 막 오를 때 신나서 영상 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그럴 때는 좀 자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이렇게, 오늘 마찰에 대해서 다룰 건데, 마찰이 좀, 있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렇게 막 강조했을 때에 사는 경우보다는, 강조하고 나서 가격이 올라갈 때 사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리고 물리죠. 그리고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메신저인 제가 밉죠. 안 미울 수도 있는데, 제 주변 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르죠. 그때는 크게 오르죠. 그러면, 별로 고맙지가 않죠. 왜냐하면 고생은 자기가 다 했거든.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제가 뭐가 있습니까? 짬밥밖에 없어서 제가 한두 번 겪는 게 아니라서. 네. 아무튼 어제 같은 그런 폭락은 자고 났더니 10% 가까이 빠져 있는 그런 폭락은 흔하죠. 흔한데 익숙하냐? 여러분 운동 해보셨어요? 저는 20대 때 순전히 심리적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운동을 하면서 육체에게 고통을 가하는 그런 벌을 주면서 심리적 고통을 이기려고 했던 적이 있어서 매일같이 헬스장 갔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소위 생활하면서 다른 소위들은 이제 동기 소위들은 좀 널널한 보직을 받아서 끝나고 나면 이제 술도 먹으러 가고 연애도 하러 가고 외출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장교 트레이닝 헬스클럽에 가서 프레스들 막 했습니다. 거울이 사방에, 시설이 좋아요. 거울이 사방에 이렇게 있는데 혼자 이렇게 퇴근한 이후에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보직이 이제 그거 관리하는 병사도 있어요. 제가 제일 부러웠던 병사 중에 하나인데, 걔는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돼요. 거기에만 있으면 되고, 기름칠하고 이런 것만 하면 되고, 상관이라고 해봐야 상관이고 관심 갖겠어요? 제일 부러워, 하여튼. 여러분들 높이 올라가면은 좋을 것 같지만,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제가 높은, 소위가 높은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걔하고 저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그 넓은 데서 이렇게 하면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익숙해지지 않아요. 고통이 늘 똑같아요.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하나를 올리거나 마지막 하나를 이제 할 때 고통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리적인 건 좀 다르죠. 그냥 기대를 하니까 좀 늘어나기도 하고. 아무튼 거울을 보면서 이제 몸이 변하니까 몸을 보면서 이제 하는 거죠. 제가 공군 장교 출신으로서 파일로트들을 정말 싫어했거든요. 미워했거든요. 뭐냐면 저를 괴롭힌 분들이 전부 파일럿 출신들이니까. 근데 아무튼 나라를 위해서 되게 헌신하는 직업이죠. 공군 파일럿이라는 게. 공군 파일럿은 휴가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5분 대기, 10분 대기, 1시간 대기, 6시간 대기, 하루 대기, 3일 대기, 일주일 대기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딱 명령이 소집이 되면 5분 만에 대응을 해야 되느냐, 하루 만에 대응을 해야 되느냐, 혹은 3일 만에 대응을 해야 되느냐, 4일 만에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런 개념이 있는 거지. 휴가다 이런 개념을 안 쓰죠. 본인들이 그거에 대한 자부심도 되게 강하고. 아무튼 사우나에 딱 들어가 있는데 한 무리의 파일럿들이 비행 끝내고 딱 들어오는 거야. 딱 들으면서 오소희 몸 좋은데 그러더라고. 씩 웃었죠. 파일럿들이 운동 열심히 하거든요. 사관학교 시절부터. 사실은 현역 파일럿 중에 제가 뱃살 나온 파일럿은 본 적은 없어요. 이제 파일럿을 그만두면 이제 몸이 형태를 만들기 시작하죠. 나름대로.
그런 파일럿들한테 인정을 받았죠. 순전히 이제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근데 아무튼,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기분 안 좋아요. 예, 어제는 우울하더라고요. 어제 어디 갔었냐면, 미래 에셋에 가서 유튜브 찍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 드리려고 영상 켰는데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미래 에셋도 유튜브를 이제 하기 때문에 여러 방송 경력이 있는 인재들을 모아서 하나의 팀을 꾸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어떻게 하게 됐냐면, 순전히 저의 직원의 실수인데, 담당자께서 제가 미국에 있는지 모르고 새벽 3시 반에 한참 이제 잠이 잘 안 들잖아요. 시차 때문에. 잠 들려고 하는데, 우리 직원 전화가 벨이 울린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끊었어야 되는데, 나를 깨우는 거죠. 침대는 따로 있었지만 같은 방을 썼거든요. 마이애미에 물가가 비싸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 박헌주가 드디어 형을 찾아! 전화를 받아봤더니 미래에셋의 유튜브의 작가님이 유튜브 한번 찍을 수 있냐 그래가지고 네, 지금 여기 제가 미국에 있는데 뭐 지금 새벽 3시 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돌아가서 전화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끊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날짜를 잡은 것 같아요. 그 작가님이 되게 영민하셔가지고 얼떨결에 이제 박헌주 회장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이제 미래에셋의 유튜브 약속을 잡았죠. 근데 제가 4월에 잡았는데 오미크론 때문에 전날 전화해서 못 찍겠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어제 갔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거기 다 어렌지 해놨을 텐데 양해해 주셔가지고 덕분에 그냥 어제 가서 찍었습니다. 어제 마침 또 그 전날 폭락한 다음날 미래에셋에 들어가서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요.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하는 말이 늘 똑같은 말인데, 눈빛들, 카메라맨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전부 비정규직이 아니고 거기 붙박이 정규직들이신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금융회사에 계시다 보니까 저한테 질문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금융기업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힘줘 강조를 하게 되고, 좋은 게 돈을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유튜브 채널은 돈을 안 주시는데, 전 기대도 안 했는데 돈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역시, 부자, 기업이라서 다른 것 같아요. 얼마 줄지 모르겠지만, 원하는 가격을 부르라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그냥 관행대로 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마치 원하는 가격을 말하면 이제 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한 1억 좀 말할 걸 그랬어요. 고란 기자님하고 합방했을 때는 고란 기자님 돈 주셨어요. 고란 기자님 제가 좋아합니다. 아주 멋진 분이세요. 네, 유튜브 합방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주시더라고. 왜 또 안 불러주지? 네, 농담이고요. 아무튼 고란 기자님이 저를 추천한 것 같더라고요. 네, 미래에셋의 방송을 먼저 고란 기자님이 하셨고, 제가 얼핏 듣기로 고란 기자님이 저를 추천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덕분에 마이애미에서 새벽 3시 반에 가뜩이나 시차 적응한테 전화 받은 다음에 오미크론으로 연기됐고, 그리고 어저께 이제 폭락한 다음날 미래에셋 건물에 갔습니다. 거기 원래 제 과 동기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친구가 거기서 개인 사무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2, 3년 전에 몇 번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 과 친구는 이제 거기가 임대료가 비싼지 다른 데로 옮겼고, 아무튼 거기 가면 넥타이 부대를 많이 만나죠. 거기는 프로토콜이 아직도 넥타이더라고요. 그리고 여의도가 그렇고, 나머지는 저는 강남이 사무실이니까 강남은 넥타이를 거의 보기가 어렵거든요. 2, 3년 전에 미래에셋 로비에서 기다리는데 전부 넥타이 부대가 내려오는 거예요. 마스크를 하고, 그거 쉽지 않을 텐데. 저도 어저께는 넥타이를 하고 왔습니다. 네. 방영은 6월달에 된다니까요. 근데 눈빛들이 굉장히 좀 달랐어요. 제가 그래서 거꾸로 물어봤죠. PD님한테. 질문을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가, 미래에셋이 금융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식으로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셔서, 금융회사들이 지금 움직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골드만삭스 얘기해드리고, JP모건하고 골드만삭스가 무엇을 놓쳤느냐. 우리가 2년 전, 작년인가요? 업비트가 우리은행을 살 뻔했나요? 우리은행이 업비트를 살 뻔했나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죠. 그랬더니
여의도에서는 꽤 화제가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알고 있더라고요. 그 규제가 아니었다면 업비트가 우리는 살 뻔했죠, 그죠? 업비트 뒤에는 카카오가 있고요. 그래서 그 금융기업이 그 미래에셋 같은 그런 공격적인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금융기업은 같은 금융기업이라도 좀 다르지만 제1 금융기업, 상업은행, 뭐 골드만삭스나 뭐 JP 모건만 해도 그 투자은행이죠. 근데 상업은행들이 제일 문제죠. 뭐 미국으로 따지면 시티뱅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국민은행, 그런 은행들이죠. 제가 뭐 심하게 얘기했는데 그건 나중에 6월달에 편집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들으시고요. 그 우리 은행하면 생각 떠오르는 이미지 있잖아요, 그죠? 경영자들, 사원들 말고 경영자들 뭐 3시 4시 퇴근해가지고 골프 치고. 아니 우리나라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읽은 책에 가면 미국에 이렇게 도망가야지. 아무튼 그런 분들도 지금 충격을 받고 있다, 지금. 그런데 그들의 가장 큰 적이 비트코인이 아니고,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IT 기업인데, 포털들인데, 포털들이 이길 수 있다, 금융기업이. 그 미국은 그걸 권장하고 있다. 그래서 거래소 그걸 했어야 되는데, 거래소가 잘 생각해보면 그게 그 은행들이나 금융기업의 비즈니스인데 놓쳤죠. 그럼 이제 뭘 하려냐? 거래소에 거래소를 할 수 있겠죠, 은행들은. 글로 간다, 거래소에 거래소로. 그럼 미래에셋이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제 그 오프 더 레코드로 이제 제가 대화를 했었는데, 미리 가서 굉장히 관심 많대요. 일단 제 직원이 저를 속인 것처럼, 본인이 속았으니까 속인 것처럼 박건주 회장님도 관심 많으시답니다. 이제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따끈따끈한 정보니까, 내부자 정보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뭐 확인 요청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움직일 때 이런 가격의 등락을 보겠냐 이거지. 우리나 이게 여기에 충격받고 우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얘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 킨 거고요. 제가 그저께 영상에서 숙제를 낸 것 같은데, 막 여러분들 논쟁하는 걸 보고, 여러분들 의견 쓰는 거 보고 잘 읽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화폐 현상이 굉장히 난해한 현상이라서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랑 일단 구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경제학을 굉장히 그 경제학자들 욕을 많이 했지만은, 사실은 경제학자들처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경제학자들처럼 생각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이 잘 안 되죠,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그 일반인들이 경제학적 개념이 없이 그냥 신문 읽고 자기가 경제학을 안다라고 경제학자처럼 생각할 줄 안다고 하면서 이제 그 유튜브 방송 보고 투자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가장 제가 대화를 해보면 모르는 게,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게 유량 절약 개념이죠. 유량 절약 개념. 그래서 스타카 플라워인데, 이게 화폐는 왜 괴물이냐 하면 이게 유량인지 절약인지 저도 헷갈려요. 아무튼 화폐 금융론에서는 그 화폐를 유량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그게 일단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절약 개념하고는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약, 유량부터 고민하지 않으면, 구별하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 트랩에 빠져가지고 미쳐버릴 거야, 아마.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지난번 제 영상 보셨죠? 저도 막 이렇게 말하려고 하다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고하는 겁니다. 네. 누가 이제 특히나 버벅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그렇게 어려워요. 화폐 현상이. 그래서 이 전제를 만들면서 이렇게 그 소거법으로 제거하고 나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죠. 일단 화폐는 절약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제가 그래서 언젠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피라미드가 얼마짜리냐. 그래서 피라미드를 뭐 10조짜리다. 그러면 10조짜리면 예를 들어서 10조 원의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피라미드를 구입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생각하나요? 피라미드는 거래가 안 되지 않냐. 오케이. 그래서 돈이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들 아파트 거래할 때 진짜 그 돈 다 쓰나요?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전세자금에서 플러스 알파만 가지고 집을 사나요? 후자죠, 후자.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가 거래된다고 해서 그 아파트의 돈들이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볼 수는 없죠. 우리가 미시적으로 사물을 이해할 때하고 거시적으로 사물을 이해할 때하고 이 차이가 큰데, 이 상변화라고 하죠, 물리학에서는. 이 사회 현상도 상변화를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시적으로는 내 돈이 묶이는 게 맞아요. 그 비트코인을 사면. 근데 그것이 거시적으로 유동성이 묶이느냐? 그거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소유권이 그냥 그 명찰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명찰이 쭉쭉 바뀌고 있는 거고, 이론적으로는 돈 한 푼 필요 없어요.
명찰이 소유권이 바뀌는 개념에서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돈이 결국은 누구한테 가느냐가 중요한 개념인데 생각하기 쉽지 않죠. 제가 이렇게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 바로 제 언어의 한계 때문에 바로 오류에 빠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의 그 논쟁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CJ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 유통 속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죠. 그분은 이제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유량만 계산한 거죠. 그래서 유통 속도는 의미가 있죠. 근데 과연 그렇게 2쿠션, 3쿠션 넣어가지고 유통 속도가 변할까에 대한 CJ님의 결론에 대해서는 저는 아는 바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설명해주는 교과서는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전제를 했잖아요. 이런 거 고민하는 그런 교과서가 없고 있겠죠. 있는데 역사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온갖 걸 고민했으니까 있을 텐데 제가 공부한 바로는 없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청한 거기도 하고 근데 제 생각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건 CJ님이 탁월한 거는 이제 경제학 전공자신 것 같은데 박사님인가 석사님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예, 유량 가지고 고민하셔야 돼요. 저량 가지고 돈이 묶였다. 아니 그건 우리가 속화된 표현인 거고요. 그럼 이제 글로 가지 말고 아니 딴 데로 가보자고요. 딴 데로 가봅시다. 아주 어려워요. 사실 오늘 제가 딱 영상 키고 오늘 되게 어려운 거 다룹니다라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되게 어렵습니다. 예, 안 들으셔도 돼요. 어려우시면. 근데 이제 지금 이자율 관련해가지고 파월이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첫날에는 그냥 시장이 무덤덤했는데 그 다음날 크래쉬를 했죠. 근데 이게 뭐 저는 다음 주에는 반등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데 크래쉬를 계속 이렇게 연달아서 하면 파월이 테크니션이 정치가가 아닌데 이게 견디겠어요? 못 견딥니다. 못 견딥니다.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현상이라서 경제학적으로 난해한 현상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량 저량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돈은 이게 유량이면서 동시에 저량의 특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기에 예를 들어서 회계학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회계 기간이 있잖아요. 한 기 동안 뽑아낸 다음에 그걸 다시 이렇게 흡수를 하지 않잖아요. 계속 시장에 남아있죠. 근데 우리가 국민소득이라든가 생산물은 유량하고 저량을 철저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굉장히 낭패를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 가치 같은 거 따질 때 회계학적으로 유량하고 저량하고 이렇게 나누지 않으면 그거에 따라서 막 세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용에 내가 자산 구입 비용을 포함을 시키냐 안 시키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만 쓰는 게 아니라 자산은 저량 개념이기 때문에 생산 설비는 저량 개념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만 고려해야 되겠죠. 감가상각만 유량인 거죠. 그래서 결국 돈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머지는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요. 고민하면 머리 되게 아프시겠지만 돈은 결국은 사람한테 갑니다. 사람한테. 그래서 우리가 자산한테 지불한다는 개념은 우리가 편의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자산한테도 안 가요. 사람한테 갑니다. 사람한테. 사람의 뭐에 가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요. 사람의 메타볼리즘에 갑니다. 완전 골 때리죠 지금. 사람도 그냥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메타볼리즘에 갑니다. 메타볼리즘이 뭐죠? 여러분들이 먹고 소화시키고 먹고 소화시키는 이런 여러분들의 순환을 에너지의 순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화폐의 최소 단위라는 개념에 대해서 최소 단위가 아니라 화폐의 어떤 객관적 지표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냐면 잘 화폐금융론이라든가 화폐에 대한 철학을 잘 고민해 보면 이건 이제 아직 없어요. 제가 쓰든가 뭐 해야 되는데 너무 철학적이기 때문에 제가 손댈 엄두는 안 나는데 대충 저는 비트코인 공부하면서 감을 가졌어요. 아 그렇구나. 저도 새로 고민한 겁니다. 이 모든 게 경제학 공부할 때는 그렇지 뭐 저 사람들은 유량 저량도 모르니까 뭐 이렇게 했다가 제가 고민하면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되게 경계가 애매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경제학을 이렇게 정통으로 교과서로 공부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은 지금 저 인간이 무슨 말 하나 좀 되게 헷갈릴 거예요. 메타볼리즘이라고 보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제가 군대 얘기를 다시 드릴게요. 제가 인사장교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느 날 국가 기밀 문서를 봤어요. 이거 컨피덴셜 2인가 3인가 뭐 그래요. 그게 왜 기밀일 수밖에 없냐면 생각해보면 지금 기밀 말이 되나? 병사 하나당 들어가는 돈이에요. 병사 하나당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여러분들이 병사 하나당 들어가는 돈을 미시적 관점에서 보면 그 당시에 병사 월급이 지금 많이 올랐죠. 5만 원이었습니다. 5만 원. 병사 월급 병장이 5만 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저는 얼마 받았냐? 저는 소위 때 130만 원인가 받았고 중2 때 180만 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뭐 연봉을 나누면 그래요. 근데 이제 실제로 받는 수령액은 어떤 달은 뭐 80만 원, 어떤 달은 뭐 200만 원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보너스 있는 달도 있고 그런데 뭐 하여튼 뭐. 근데 이제 군대에도 군무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7급 군무원이 그러니까 8급 군무원한테 들어가는 돈이 9급 군무원한테 들어가는 월급이 12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거 참고하세요. 이 영예자들이죠. 이건 출퇴근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국가 기밀인 이 자료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기밀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하여튼 국가 대앱인데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 병사 하나당 국가에서 쓰는 돈이 80만 원이에요. 진짜 놀랐어요. 80만 원. 그러니까 이게 군대 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80만 원? 내가 받은 돈 5만 원인데? 그리고 담배 몇 보루. 그리고 옷도 좋고. 그죠? 우리 같은 이제 영예자들은 기본적으로 130만 원, 150만 원 받아서 옷을 사입어야 됩니다. 총은 다행히 안 사도 돼요. 총이 비쌀 텐데 총을 주더라. 가지고 나오지 못합니다. 총알도 주고. 근데 총하고 총알 빼놓고 우리는 다 사야 되거든요. 그 군화도 사고요. 물론 담배도 사서 펴야 되고, 모자도 사고, 뭐, 다 삽니다. 근데 병사들은 안 사죠. 내의에서부터 다 주죠. 다 주는데, 장교도 훈련할 때는 줘요. 근데 이제 훈련 끝나면 이제 자기 돈으로 사는 거예요. 돈으로 사든지 이제 돈을 주고 이제 그 쿠폰이 나와요. 하여튼 다 사는 거예요. 예. 근데 병사들은 주거든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보세요. 나한테 과연 80만 원이 들어갔냐. 1990년대 중반 이야기입니다. 80만 원이 들어갔냐. 들어갑니다. 네. 그게 국가 기밀이에요. 네. 그러니까 구급 군무원하고 5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병사들을 다 자르고 군무원으로 채워도 군대 돌아간다. 근데 이제 밤에는 이제 야간 수당을 줘야 되니까 이제 안 돌아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생산성을 보면, 여러분들 예비군 훈련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무리 그 생산성이 높으신 분들, 뭐, 아무리 영특하신 분들도 예비군 군복 입혀놓으면 예비군처럼 행동하고 예비군처럼 사고합니다. 그거 남자들은 다 알 텐데. 제가 이렇게 병사들을 보면 아무리 똑똑한 애들도요, 되게 멍청하게 행동해요. 그렇게 됩니다. 군복을 입혀놓으면. 그걸 또 원하고. 똑똑하면 안 돼요, 병사가. 그 얘기는 이제 똑똑해도 되는데, 그 어떤 업무에서 창의력을 발휘하면 안 돼요. 시킨 대로 해야 되지. 그러다 보면 사람이 이게 이제 적응하게 되고, 이렇게 아무튼, 멍청하거든요? 병자 출신 되게 죄송합니다. 네. 해병대는 안 멍청한 것 같아. 내가 보면, 이제 공수부대하고 해병대는 아니지만 공수부대하고 같이 기지방어 훈련 같은 거 해보면, 와, 눈빛이 살아있더라고. 눈빛이 살아있어. 근데 우리 공군 병사들은 멍청합니다. 왜냐면 맨날 잔디 깎고 눈 치우고 이러거든. 눈 치우다 눈싸움하고 막 이래요. IQ가 190 이상 안 올라가는 것 같아. 해병대는 다른 것 같아. 예. 공수부대 다른 것 같고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아무튼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경합되는 건 이제 기회비용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를 제약하는데, 결국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여러분들이 동의하건 안 하건 이제 고민하다 보면 여기에 동의하게 되는데, 동의하건 안 하건 만약에 로마 시대 때나 지금이나 공통된 절대적인 그런 기준을 세운다면, 그 메타볼리즘을 보장하는 것만큼 돈을 줘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돈으로 안 주더라도. 그러니까 그거는 병사한테 들어간 돈이 5만 원이 아니잖아요. 80만 원이듯이, 그 군대가 뭐 병사들을 뭐 얼마나 위하겠어요. 어차피 뭐 국방 의무를 하러 들어왔는데. 근데 80만 원 들어갑니다. 이럴 때 먹이고 재우고 해야지 써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노예를 고용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노예를 고용한다 이상한데 노비를 쓴다 생각해보죠. 그러면 돈이 없는데, 여러분도 못 먹는데 노비를 쓸 수 있습니까? 팔아야지. 그죠? 노비를 쓴다는 건 기본적으로 그 노비를 재워주고 먹여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거 아닙니까? 시장에서 매번 그 노동력을 그 사오는 것과는 좀 다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변태들이 늘 있지만, 이 얘기까지 하면 제가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인간이 돼버리는데, 우리가 사고는 자유롭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예 주인이에요. 그러면 학대하고 괴롭힙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변태라면 여러분들이 오직 심리적인 위안을 위해서 학대하고 괴롭힐 수 있겠지만은, 귀한 자산이죠. 굉장히 귀한 자산입니다. 아프면은 손해예요. 누구 손해?
노예 손해가 아니라 여러분 손해예요. 일찍 죽으면 누구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예요. 손흥민이 생각해보세요. 손흥민이 만약에 다쳤어 누구 손해야? 손흥민 손해야? 아니면 레비의 손해야? 그래서 유럽의 축구 리그에 뛰는 선수들이 노예냐? 노예 맞습니다. 네. 프리드만이 고민하는 그 노동시장의 개념에 의하면 노예 맞아요. 만약에 그 프리미어 리그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계약을 우리 현실로 갖고 오면 당장 인권단체에서 노예계약이라고 가져올걸요? 거기 그 계약을 보면 돈을 많이 줄 뿐이지 스키도 못 타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막 쉬는 때도 내 맘대로 쉬는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어요, 계약이. 그리고 이적 보내잖아요. 이적 보낼 때 물어보나요? 안 물어보잖아요. 그죠? 미국의 이제 그 프로 스포츠 세계하고 유럽의 세계에서 보면 이적 보낼 때 안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냥 너 가, 그럼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장애 있게 거래하잖아요. 그죠? 노예 계좌엔 노예. 우리가 만약 그렇게 타면, 예를 들어서 삼성에 내가 다니고 있는데, 삼성에서 LG로 팔아먹어, 나를. LG는 이제 돈 주고 데리고 오는 거지, 그지? 그리고 어쩔 때는 이제, 너무 비싼 연구원이면, 월급은 내가 줄 테니까, 니네가 써. 그런 거죠. 그 대신 이제, 월급은 내가 대신 주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요? 다른 부대 비용 안 써도 되니까. 의전이라든가 이런 거 안 해줘도 되는 겁니까? 너무 비싼 경우에는 그렇겠죠. 아무튼, 노예라는 게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학대받고 이런 거 생각하겠지만은,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노예 주인 입장에서는 말을 다루듯이 다뤘을 거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말을 다룬다면, 말을 아끼겠습니까? 아니면은 말을 막 학대합니까? 말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말을 잘 다루겠죠. 그죠? 왜냐하면 팔아먹어야 되니까. 자녀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노예를 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예를 일하게 하려면 채찍으로 때리면 일합니까? 먹여줘야지. 예. 그죠? 그러면 노예는 먹고 저축을 합니까? 저축을 할 필요가 없죠. 저축해봐야 집게 아니니까. 그리고 주인이 다 먹여주잖아. 그죠? 노후 걱정합니까, 노예가? 제가 알기로 일반적으로 노예들은 노후 걱정 안 할 것 같아. 왜냐하면 노후가 될 때까지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노후 걱정하나? 노예가? 아무튼 제가 노예제도에 대한 공부를 하긴 했는데 이렇게 아주 심도 있게 공부를 못한 것 같아요. 모르겠네. 노후 걱정을 노예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 노예제도라는 제도는 인류가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을 했는데 형태가 많이 다르죠. 우리도 유명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이 조선도, 노예제도로는. 우리는 아닌 것처럼, 우리는 노예를 안 운영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럴 입장이 전혀 아닌 거예요. 예. 엄청 잔혹한 노예제도를 운영한 나라입니다. 이 민족도. 근데 그건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하고 좀 다르죠.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 아마 제 생각에는, 노예를 사가지고 노예를 다루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남자들은 군대에서 선임이 여러분을 대하는 것보다는 잘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임은 여러분이 다쳐도 본인한테 손해가 안 가지만 노예 주인은 노예가 다쳐서 일을 못하면 본인한테 손해가 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면서 잘 먹이고 그 주인 입장에서 잘 먹이고 상품가치 높여가지고 다른 데 팔 수 있도록 하겠죠. 바로 그것이 기본적인 화폐의 기준입니다. 네. 시장에서 경합하는 건 이제 다음 문제예요. 왜 그렇게 오태빈이 생각하는지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이 메타볼리즘을 돌릴 수 있을 만큼 주지 않으면 소모되겠죠. 그래서 없어져요. 일찍 죽어버려. 비싸게 사온 노예가. 그러면 이제 노예를 사오는 돈은 자산인 거고요. 이게 하루하루 먹여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게 사올 때 이게 저량 개념이고 자산이고 이게 하루하루 먹여서 이렇게 메타볼리즘을 보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제 유량 개념입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유량을 투입했을 때 주인 입장에서 완전히 철저한 이 연민이나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투입 대비 아웃풋이 더 나오냐만 고민하겠죠. 투입 대비 아웃풋이 더 나오면 고용하는 거고요. 데려다 먹이는 거고 투입 대비 아웃풋이 안 나오면은 팔아야 돼요. 그게 합리적인 거죠. 군대는 이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국방의 의무를 하나의 거사처럼 치르기 때문에 군대에 없는 개념이 군대 그 개념을 적용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저는 20대였고 젊었고 공군에서 병사들과 그 인력을 그렇게 낭비하는 거 보면서 열받아가지고
제가 국방일보에 지금 제가 지금 또라이인데, 국방일보에 기고하려고 글도 썼어요. 일종의 논문인데, 인력을 이렇게 다루면 안 된다. 물론 제가 그렇게까지 또라이는 아니어가지고 보내진 않았습니다. 안 잊어줄 거 뻔한데 뭐하러 보내겠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또 그게 제가 틀린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맞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아무튼, 그때는 저도 젊었고 그랬으니까. 근데 군대에서 사람 막 쓰죠? 막 써요. 효율의 개념이 없죠. 왜냐하면,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냥 젊은 애들 모아놓고 잘 보호했다가 잘 내보내서 그 별들이 자기 승진에 지장이 없어야 되는 거. 사고 안 치는 게 목적인 군대가 돼버린 거죠. 그렇다고 제가 더 빡세게 굴렸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제 이야기는 그냥 여러분들 사고 실험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농장주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군대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노예를 사왔어. 그런데 노예한테 기본적으로 비용이 들어가지. 메타볼리즘을 보상해줘야 돼. 메타볼리즘을 보상해주지 않으면 병들어 죽을 거니까, 소모될 거니까. 그럼 메타볼리즘 보상해 주는 선에서 최소한 준다 치자고. 최저임금하고 다른 개념이지만 어쨌건 최소한 주는데, 얘가 더 많이 만들어, 더 많이 일을 해. 그러면 내가 들어가는 얘를 먹여주고 메타볼리즘을 보상해주는 거보다 더 많이 생산한다면 얘를 가지고 있겠죠. 그랬더니 얘한테 막 칭찬도 해주고, 잘하면 성과도 줘. 그럼 더 아웃풋이 늘어나. 그럼 더 주겠죠.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좋은 자원인 거죠. 노예가. 좋은 자원, 좋은 그런 재원인 경우에, 이게 틀린 말이지만 한자로 재원은 여성을 가리키지만 어쨌건 좋은 자원인 경우에, 자원인 여러분들 리소스를 생각할까봐 제가 이렇게 재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좋은 인재죠. 좋은 인재인 경우에는 이제 한계 인력을 떠나는 거예요. 한계 인력을. 그래서 얘한테 보상해주는 건 좀 더 추상적이 되고 좀 더 고차원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프리미어리그의 손흥민의 주급을 가지고 우리가 이 지구상의 인건비를 고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주 다른 겁니다. 근데 아주 그냥 간신히 투입 대비 아웃풋이 조금 난 경우에는 칭찬을 더 해줘봐야 더 올라가지도 않아. 그리고 더 많이 먹여봐야, 더 편안하게 해봐야 아웃풋만 떨어져. 그러면 최소한 줘야 되는 그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최소한 들어가는 비용.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공통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사회 시스템 안에서. 기준으로 삼을만 하죠, 이것이. 기준으로 삼을만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서울에서 누구를 고용하고 싶어. 누구를 고용하고 싶어서 월급만 주면 되죠. 노예제도가 아니니까. 월급만 주면 되는데 얘가 더 생산해야 돼. 그래 고용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평균적인 개념입니다. 이게 하나의 편의점 주인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의 편의점 주인은 그냥 미시적으로 자기가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을 해보면, 근데 서울 도심에 있는 편의점까지 이 알바를 하고 알바가 아니라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억세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억세스를 하려면 거기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 살아야 돼. 그럼 거기 살면 임대료가 엄청 비싸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편의점에서 이제 노예 본인 입장에서, 노예라고 하는 게 이상하다. 근로자 입장에서 본인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거기 살면서 일을 해가지고 내가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메타볼리즘을 해결하고 남는 게 있을 때 거기 살면서 하지 않겠어요? 모자라. 그러면 완전 또라이 아니면은 그거 안 할걸요? 그냥 좀 임대료 싼 지방에 내려가서 일을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지역에서, 도심에서 인력을 구할 때는, 잠깐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아까 얘기한 노예제도로 생각하자면, 국가가 거시적인 차원에서 서울에서 인력을 고용하려면 서울의 높은 임대료까지 고려해가지고 메타볼리즘을 해결해줘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먹이고 재우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 포함이 돼요. 이게 고민을 해보면 해볼수록 이게 다 포함이 돼요. 그리고 돈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돈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라서, 이걸 이제 굳이 비교 대상을 이제 우리가 기본 통계에서 찾는다면, 비숙련 노동자거든요. 비숙련 노동자한테 들어가는 인건비가, 사실은, 수평적이거나 수직적으로, 나라들 간의 비교나, 수직적으로, 역사적인 비교를 할 때 객관적인 지표의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아서 뭐 했으냐? 비숙련 노동자가 돈을 받아서 뭐 했으냐? 뭐 했을까요?
일단 식료품에 쓰겠죠. 그 다음에 먹고 자야 되니까 주거비에 쓰겠죠. 그것이 집을 살 수 있다 안 살 수 있다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집은 절약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으로 따질 때는 임대료로 따져야 되거나, 아니면 집을 산다면 그 집을 사서 자기 돈으로 안 사고 이자를 지불하는 그 이자 비용을, 금융 비용을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거보다는 더 벌어야지 그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만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준 아웃풋 대비, 인풋 대비 아웃풋이 더 나와야지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돈은 거기에 소요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돈. 잘 생각해보면. 그러면 그런 거 외에 옷 입어야 되겠죠. 그죠? 의료비 써야 되겠죠. 복지시설이 전혀 없다라고 전제하고 지금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고우에 해바라기 사나요? 안 살 것 같은데? 고우에 해바라기 NFT 살까? 그거 좀 살지 모르겠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고우의 해바라기의 그런 가격은 이 기본적인 이 생산 요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것이 우리가 배가 아프거나 기분 안 좋거나 뭐 할 수는 있지만 큰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큰 의미는. 네. 압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경제학자들처럼 생각할 때 이런 거고요. 그놈의 마찰이 없거나 다른 조건이 같다라는 거는 전부 틀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제학자들처럼 생각한 다음에 생각을 더 늘려나가는 거죠. 경제학자들도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논문을 쓰는 거죠. 마찰이 존재하고 현실에서는 이전이 되죠. 자산 가격이 증가하면, 제가 고우의 해바라기를 예를 들었지만 금이나 비트코인이 고우의 해바라기는 아니에요. 피라미드도 아니고. 제가 화폐는 장부라는 걸 강조하잖아요. 화폐는 숫자인데, 예. 그래서 결국은 가격은 신호예요, 신호. 그래서 어느 분야의 가격이 오르면 신호를 보내요, 신호를. 어떤 신호를 보내냐면은 사회 거시적으로 자원을 재배치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가격이 많이 올라요. 다이아몬드 가격이 많이 오르면 다이아몬드 광산이 더 많이 다이아몬드를 캐려고 더 많은 노예들을 고용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다이아몬드 자체는 아까 생산 요소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서울에서 편의점 알바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더 많은 노예를 고용하면 이게 몇 번 쿠션을 넘어가지고 편의점 알바의 인건비를 올립니다.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편의점 알바래가 지금 다른 일에 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걸 붙잡아 두려면 돈을 더 줘야 되는 거지. 이거 시장이에요, 시장. 그래서 자산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것은 유동성을 흡수하거나 뭐 유동성을 토해내거나 이런 거랑 전혀 다른 개념인데, 자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그 자산에 동원되는 소모되는 자원의 가격을 소모되는 자원의 양을 늘려요. 쉽게 말하면 돈은 사람이 갖는 거기 때문에 물질이 안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다 돈 주는 거 아니에요. 땅에다 돈은 안 줍니다. 우리가 쌀농사를 지은 농부한테 돈이 가는 거지 땅한테 돈 안 가요. 예. 자꾸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죠. 땅한테 돈이 간다면 그 땅의 토지력을 유지하는 데 돈을 써야 되는 거고, 농부는 토지력을 유지하는 데 쓰는 돈이 결국은 또 사람한테 가. 비료 공장의 사람한테 가든가, 아니면 과학자한테 가든가, 토지력을 유지하는 뭔가 유기농 재배법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벌레를 엄청나게 투입하면 토지력이 유지가 돼. 그럼 그 벌레를 키우는 벌레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벌레를 키우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그 벌레를 키우는 사람은 그 벌레의 메타볼리즘을 해결해 주는 거죠. 벌레야말로 진짜 노예니까 아까 정에 딱 맞죠. 그래서 메타볼리즘 해결해 줘가지고 번식시켜가지고 이렇게 투입을 해줘야지 토지력 유지가 되는 거죠. 돈은 이런 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유량 개념이에요. 일단은 유량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절약은 이론적으로 돈이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 소유자가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고민하지 않으면,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숙제처럼 이렇게 낸 거를 여러분들이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댓글을 보니까 스스로 고민했다가 트랩에 빠지는 게 보여요. 유일하게 자기 트랩에 안 빠지고 틀린 분이 제가 보기에는 CJ야.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여러분들 너무 머리 아프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마찰이 존재하고 다른 조건이 같지 않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은 결국은 그 자산에 소모되는 인력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인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 인력이 증가시켜서 결국은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을 올려요. 그게 지구 전체적으로는 마찰이 존재하더라도 그 칸막이가 있더라도 어차피 돌아요. 그래서 그 파월이나 이런 분들이 이걸 알기 때문에 제일 많이 보는 게 고용지표예요, 고용지표. 그래서 지금 완전 고용 상태로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결국 사람한테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예. 채권의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해요? 채권의 가격이 오르면 이자율이 떨어집니다. 이자율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 채권의 가격이 오르면 이자율이 떨어진다. 채권의 가격이 낮아지면 이자율이 올라간다. 그 채권은 자산이지만 채권도 이 유량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죠.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채굴자들이 일어나고 채굴자들이 사람을 쓰지 않고 전기를 많이 써서 발전소가 더 많은 고용을 하지는 않겠지만 제 이론에 따르면 이제 빈대가 많으니까 당분간은 아무튼 발전소를 많이 만들겠죠. 세계 어디선가에서는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간이 발전소라도 그 간이 발전소가 이제 제 주장의 이제 그 핵심은 그 전기 산업에 있어서 핵심은 발전소가 늘어나는 게 나쁘지 않다. 예.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서 발전소가 늘어나면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을 올려가지고 경합시켜가지고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효과보다는 발전소가 늘어나서 많은 발전소가 부족한 지역에 더 많은 전기를 공급하게 되고 아우티지나 블랙아웃이 줄어들어서 생산성이 더 높아진다. 비트코인은 권장이 된다. 결론이 이거예요. 예, 비트코인은 권장이 된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야 된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다른 다이아몬드나 금이 올랐을 때 금 강산에 더 많은 노예를 소년 노동자들을 어쨌건 미성년 노동자들 하여튼 금 전공자들 이런 박사들 고용하느라고 그 금강에서 박사들 고용하니까 IT 기업에서 박사를 고용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는 거지. 그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온리 비트코인은 가격이 오르면 발전소가 늘어나기 때문에 발전 설비가 늘어나서 더 많은 나라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전기료를 올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나라에 더 많은 전기를 합리적으로 좀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올라가서 물가를 떨어뜨리라.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물가를 떨어뜨리는 압력이 더 커지네요. 예,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그죠? 그건 이해가 되시죠? 마찰이 줄면 생산성이 올라가거든요. 생산성이 올라가면은 생산성이 올라가면 같은 인풋 대비 더 많은 아웃풋이 나오니까 인풋을 덜 해도 되는 거죠. 인풋을 덜 해도 되죠. 예. 그런 결론이 나오네요. 그죠? 비트코인 좋은 거예요. 특히 전기채굴은 아주 좋은 거예요. 아무튼 좀 황당한 결론인데 이걸 결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 어려운 이야기를 이렇게 끌어오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저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라는 걸 좀 배우시라는 거죠. 예. 우리가 일상 속에서 쓰는 용어라든가 일상 속에서 돈이 묶인다. 자산은 돈을 묶지 않습니다. 자산은 그냥 주인만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산은 절약 개념이기 때문에 자산은 돈을 묶거나 토해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예치금, 거래소 예치금이 늘어난다. 그럼 방송 밑에 돈이 늘어나는 건 똑같습니다. 유동성 줄이죠. 그건 맞아요. 근데 그걸 흡수한다는 걸 말할 수는 없는 게 거래소가 돈을 그 예치금이 늘어나는 건 다 이렇게 그 주인은 손바꿈을 하려고 해서 빠져나가기 위한 돈인 거고 예치금이 늘어나는 거는 사실은 또 거래소 암호화폐 가격이 오를 걸 기대하고 예치금이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근데 또 이건 오르락내락 하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 자체만 보면. 예치금이 아주 많이 늘어난다. 그리고 그 예치금이 사람들만 바뀌고 무한정 간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없었을 때보다, 비트코인 현상이 없었을 때보다는 반드시 분명히 범퍼가 생기는 건 맞습니다. 방송 밑에 돈을 넣는 게 이렇게 계속 손바꿈이 있지만 계속 똑같은 건 전체적인 그 저수지에 돈이 담겨 있는 건 일정할 테니까요.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통화당국에서 유량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은 결국은 절대량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 안 미치네요. 그죠? 늘리면 저수지도 물이 넘칠 거니까. 그죠? 아무튼 그렇다. 그 순간에 저수지가 만들어지거나 할 때는 이제 없을 때보다는 이제 유동성을 흡수한다. 그런 표현이 좀 맞지만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런 예치금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자산은 돈을 묶거나 돈을 가지고 있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만 바뀌는 거예요. 돈을 이제 유량인 이제 화폐하고 관련 있는 개념은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인건비다. 인건비. 하여튼 사람이 소모하고 그 사람들이
그걸 소모할 때 결국은 메타볼리즘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것이 어떤 상황이더라도. 그래서 그 메타볼리즘을 해결하고 남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거는 미시적인 행위 주체들의 이야기고요.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메타볼리즘을 해결하는 데가 균형일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비극적이지만, 그래서 경제학을 비극적인 학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균형은 뭐냐면 비숙련 노동자가 근근히 먹고 사는 게 균형입니다. 그게 좋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보면 그 균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근근히 먹고 산다는 게 뭐냐 하면 병 걸리지 않고, 제가 일해서 병 걸리는 뭐 이런 근근히 먹고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발전하면서 그 임대료가 오르면 그 임대료를 커버하는 사람만이 그 도시에 비숙련 노동을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럼 외곽에서 오는 건 어떠냐? 그럼 교통비를 해결해 줘야 되겠죠. 교통비가 해결이 안 되는데, 교통비하고 시간이 해결이 안 되는데, 그 고용주 입장에서는 8시간 동안 일을 시켰지만은 거기가 워낙에 임대료가 비싸가지고 외곽에서 와. 그래서 외곽에서 올 때 2시간 쓰고 갈 때 2시간 써. 그래서 일하는 사람은 8시간이 아니라 12시간 쓰는 거 아니야. 그럼 12시간에 대한 그 메타볼리즘에 대한 고민을 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메타볼리즘은 생물학에서 말하는 메타볼리즘하고 좀 달라요. 이 경제학적인 사고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좀 풍성한 개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그 인력을 써야 되고, 거기서 그 인력을 쓸 때 그 인력한테 거기서 살면서 더 메타볼리즘을 해결해주고 소모시키지 않아야 되거든. 자산을 깎아먹지 않아야 되거든. 왜냐면 자기 자본이니까. 본인이 노예라면 주인의 자본인 거고, 이게 임금 근로자이면은 자기 자신의 자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한단 말이죠. 이것이 그 기본적인 화폐 용도예요. 화폐를 추적해 나가면 결국 여기에 소모가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생산 요소가 오르나 내리냐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거시적으로는. 그리고 고우의 해바라기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것이 뭐 지금보다 0이 하나 더 붙어서 팔리건 안 팔리건, 여러분 생각 추적해보면 어디에 오르에 빠지냐면 고우의 그림을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 0이 하나 더 붙으면 정부가 돈을 많이 찍어내도 유동성을 흡수 안 해. 고우의 해바라기가 유동성을 흡수 안 해? 그러면 공 5개 더 붙이지 뭐. 유동성 완전히 해결할 거 아니야. 고우의 해바라기가. 그죠? 말이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건 그렇다. 단순화시키면 그런 얘기다. 고우의 해바라기가 근데 가격의 신호를 보내서 더 많은 화구상이 생기고 더 많은 물감을 올리겠죠. 고우가 되고 싶은 사람들 때문에. 물감 가격을 올려가지고 그 물감의 공장에 소모시킨 인력 때문에 다른 데 인플레이션이 전이될 수 있겠죠. 너무 말이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고요. 아무튼 고우의 그림은 공급 탄력성이 전혀 없는 자산이니까. 그런데 비트코인도 공급 탄력성이 없어요. 비트코인 예술인데, 여러분 또 공급량하고 공급 탄력성하고 또 헷갈리는데, 그거 나중에 제가 시간 나면 또 할게요. 경제학 공부하지 않은 분들이 가장 많이 교과서를 공제하고 공부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개념은 유량저량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를 또 헷갈려요. 매번 헷갈려요. 아마 그거는 경제학 전공하신 분들도 헷갈리는 것 같은데, 공급량의 변화는 다른 조건이 변화되지 않을 때 가격에 따라서 공급량이 변하는 걸 공급량의 변화라고 하는 거고요. 공급의 변화는 같은 가격에서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걸 공급의 변화, 수요의 변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글을 보면 막 헷갈려 하는데, 아무튼 경제학이 되게 이렇게 고도화된 학문이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비트코인 현상도 경제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결론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더 많은 발전 설비를 세워질 거고, 그 발전 설비가 세워지는 곳은 자원은 많지만 발전소의 낭비를 감당하지 못했던,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발전 산업은 아웃풋을 더 많이 내는 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인풋을 더 많이 투입하는, 결과적으로 비효율적인 산업이거든요. 발전 산업은 다른 데에 효율을 주기 위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요. 어느 나라나,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은 또 ESG 한 다음에 더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죠. 그런데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회에 국경이 없으니까 비트코인이 중앙아프리카라든가 뭐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 소말리아 같은 경우에 더 많은 발전 설비를 만들어서 더 많은 전기를 제공하면 그 나라의 메타볼리즘을 해결할 수 있는 여유가 더 생기니까 좋은 거죠. 생산성이 늘어나요. 지구 전체적으로는.
비트코인 좋네. 예, 비트코인은 가격이 올라가도 좋아요. 예. 오늘의 결론. 비트코인은 논리적으로 추론해보면 결국 전기 설비를 늘릴 거고 그 전기 설비가 늘어나는 곳은 기본적으로 전기 설비가 제공되지 않아서 전기 설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노동에 대한 생산성이 매우 낮아서 그 메타볼리즘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풋이 들어가야 돼서 고용이 창출되지 않았던 지역에 고용을 창출하고 그러면서도 사회 전체적으로는 지구적인 다층기에서는 놀고 있는 인력을 쓰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산업 분야에 대해서 마찰을 주지 않는다. 좋은 거다. 그런 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다른 분야는 놀고 있는 인력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고용됐을 법한 인력 갖다가 쓰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인데 비트코인은 잘 생각해보면 그런 부분들도 생기지만 더 많은 부분에서는 놀고 있을 인력, 전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전철을 타고 갈 수가 없고 전철을 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고용이 창출되지 않았던 지역에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죠. 이건 아주 거시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산 가격이 오른다 그래가지고 그 자체만으로는 그 유량에 영향을 미치는 그 생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자산 가격이 오른다 그래가지고 유동성 흡수랑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된다면 연준이 돈을 엄청 찍어내고 고우의 해바라기에 공을 5개 더 꽉 붙이면 그 유동성 다 해결돼서 인플레이션 없는 화폐 운영 가능하다는 얘기다. 말이 안 된다 한마디로. 네, 말이 안 돼요. 네. 자산 자체는 사람이 손을 바꾸는 거고 여러분들 아파트를 거래해보면 그 돈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에서 플러스 시켜가지고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별로 안 쓰죠. 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암호화폐가 성장한다 그러면 예치금은 유량이기 때문에 예치금은 당장은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저수지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량으로 변해서 결국은 그 등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처음만 그런다. 처음만. 계속 증가하는 게 어때요? 계속 증가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어느 자산도 계속 증가하지는 않으니까. 오늘 굉장히 어렵죠? 예.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은 너무 헷갈려가지고 생각이 맴맴맴 돌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이렇게 하락장에 여러분들을 더 괴롭힘을 드리려고 어려운 영상 찍었습니다. 네. 아주 댓글이 아주 그냥 난장판일 것 같은데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